안녕하세요. 주간 박진영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박진영은 서울의 소리와 민주진영 박진영 TV 그리고 시사의 품격에서 공동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딱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백종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 갑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백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가장 큰 이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암살 시도였다라고까지 이제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있었던 분들 이야기까지 직접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듣기로 하고요. 그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안내 말씀 좀 드릴 거 있어서 안내 잠깐 하겠습니다. 제 책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쑥스럽습니다. 네. 제가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북으로 교보문고에서 주로 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평전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 정세에 관련된 책이나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의 이제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적습니다만은 저는 뭐 조금 약간 좀 전공서적 비슷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책을 내게 된 이유는요. 한 20년 가까이 이제 당원들, 지지자분들과 제가 조직 활동이나 교육 활동을 해보니까요. 정치 정세에 관한 교육은 들으면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써먹기 좋고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 이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에게 축적이 잘 안 돼요. 축적이 되려면 결국은 정당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투표하는가? 시민권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라는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축적이 돼야지만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정치 실력이 팍 늘어요. 나중에는 저 같은 사람이 평론하고 해설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언론만 보고도 야, 이 언론은 왜곡되어 있구나. 또 이 언론의 행간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정치 고관여층들이라든가 또는 정치를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정치학 개론, 경제학 개론 정도는 꼭 좀 읽어주십사라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 실력은 기본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국가란 무엇인가, 대통령은 무엇인가, 리더십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빗대어 가지고 요즘 시대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보문고에서 이북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박지원 교수님이 카피레프트 운동을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물론 이 책이 지금 굉장히 성황리에 잘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 3년 정도 뒤에는 또 카피레프트로 또 아마 그럴까요? 저는 뭐 나중에 풀어버립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당세 취약 지역에 출마하신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듣고 저희들이 같이 토론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대구 달서 갑에 출마하신 권태흥 예비 후보의 정책 공약을 짧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영상 준비되시면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대구에서 3세판 도전을 하고 있는 달서구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태흥입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원에서 노동법 석사과정을 마치고 대한민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20년간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민주노총 대구 지역본부 본부장을 마치고 지난 21대 총선에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 산단이 있는 성서 산업단지에서 출마를 하였습니다. 제가 산업단지에서 출마한 이유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를 우리 성서 지방 산단에서부터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20년간 산업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삭막한 공간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후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 중견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증액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규제 혁신을 통해서 우리 공단 내 부족한 여가, 문화, 복지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조공장 중심의 산업단지를 융복합 산업단지로 조성하면 저는 청년들이 찾아오는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대구 민주당 대표 선수 권태흥의 도전은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원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도전이라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걸어오셨던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한 도전을 저 권태흥이 대구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달서갑 대구의 권태흥 후보의 영상인데요. 이분을 왜 제가 선택을 했냐면요. 제 친구입니다. 네. 이건 농담이고요. 지금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 중에 최다 전과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감옥을 한 8번 갔다 왔습니다. 감옥을 한 8번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전과는 한 10회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학생운동하고 이 노동운동을 네. 오래 했습니다. 노동운동을 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노동운동을 20년 특히 민노총 조직국장까지 했습니다. 네. 민노총 대구 경북 본부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정권 시절에 감옥을 정말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 권태흥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 경력을 가진 분은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당세 취약 지역인 영남에서 3번째 출마하고 있고 노동운동으로서 이렇게 20년 가까이 본인을 희생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비례대표를 저는 배려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역을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백 박사님도 그쪽은 잘 모르시잖아요. 산업단지 쪽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라든가 이 경제 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게 문화 관광, 뭐 자영업,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효과가 많은 거. 기업 유치, 산업단지.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입니다. 네. 공장이 들어와야지 일자리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GRDP가 20년째 전국 꼴찌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제조업 공장이 별로 없어요. 공장 많이 세워라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이제 의류, 뭐 운동화, 나이키 네. 공장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다 지금 동남아로 외국으로 다 가버렸죠. 네. 공장을 많이 세워라 이런 취지인데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느냐? 없지 않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일자리가 험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D 업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일자리를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왜 청년 노동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3D 업종이기 때문에 그 공장들을 스마트 팩토리로 바꿔줘야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딴 게 아닙니다. 로봇 팔, 센서가 부착되어서 안전하고 험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임금을 높여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지금 산업단지에 유흥문화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네. 험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커피숍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노래방도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데이트도 하고 싶고, 공장에서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법을 바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대구 같은 도시가 다시 부흥하려면은 제조업이 르네상스가 되어야 되고, 산업단지를 월급을 많이 주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은 그 국회 때 산자위에도 있었어요. 산자위 있었어요. 네, 그럼 네.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그 공장지대라는 곳에 젊은이들이 안 오는 이유 중에 제가 지금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네. 환경을 대학로처럼 조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저는 이제 문화 쪽이다 보니까 거기 또 문화 향유할 수 맞습니다. 있는 문화 공간까지 향유권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하면 또 로봇이 움직이면은 그리고 이게 사실 조금 과제가 또 논제가 좀 길어지는데 기본사에 우리가 로봇세라는 게 또 재원이 그렇죠.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가가 기본적인 또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네네. 또 이렇게 또 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민당 후보님들이 아주 좋은 공약들 준비하고 계세요. 또 네. 권태근 선배님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후배인데 저 화면 보니까 저 홍보 담당하신 분이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실무는 훨씬 더 잘생겼죠. 예. 네네. 제가 이제 그 독일하고 선진국의 최신 공장들을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요즘 시내 한복판에 다 있습니다. 직주 근접. 옛날처럼 꿀뚝 산업으로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내 한복판에 있어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저성장 시대를 극복했던 것도 결국은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구 같은 곳에 제조업 자시 르네상스를 일으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권태근 위원장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가 질문 좀 던져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소리를 사랑하고 주간 박진영을 좋아하는 대구 달서구갑 권태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가 아니, 우리 박 권 위원장님 의원님 영상을 백종원 봤는데요. 같이 하시는 거네요. 질문을 뭐 몇 개 토론 삼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제 성서공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공단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지방상단의 책임자는 시도지사 즉 대구시장이에요.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뭐 임금을 높여준다거나 한다면은 결국은 대구시가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네네. 시장이 홍준표 시장이에요. 네, 네. 홍준표 시장도 이런 걸 할 생각이 있는 분이신가요? 전혀 없으시죠?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대구시 부채 탕감을 어떻게든 성사시켜서 대권 가시는데 관심이 다 계시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정부 예산도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공약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이제 국회로 오게 되네요. 그렇죠. 이제까지 네. 말씀 나눴던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산단의 규제 완화라는 것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민주당이 그러면 이번 그 총선의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있는가요? 지금 제가 주요하게 공약을 내고 있는 것이 박 교수님 좀 전에 말씀했던 산업단지를 융복합 산단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법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과 공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제 아이디어가 좀 포함된 측면도 있는데 대구에 지금 그 동구 쪽에 신서혁신도시라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그렇죠. 이전된 가스공사를 비롯해서. 근데 이제 대구의 서쪽에도 2차 공기업, 중앙정부의 공기업을 이전해서 지금 성서공단을 중앙정부의 혁신도시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대구 쪽에서 없는가요? 저는 이제 아직 뭐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뭐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박 교수님하고 이제 국가균형 발전 문제를 오랫동안 같이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좀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 성서 산업단지 지역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동구 쪽에 있는 혁신도시와 더불어서 서부 쪽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대구 전체의 균형 발전이나 국가 균형 발전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눴던 이야기의 핵심은요. 스마트 팩토리로 청년들이 제조업에 갈 수 있도록 하자. 두려움 없이. 네네. 그리고 노동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근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기업을 추가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권 위원장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교수님 두 분 말씀을 잠깐 들었었는데 실제 저희 이제 대구 지역에서 청년들이 1년에 한 10,000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구시 그 일자리 위원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설문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300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 굳이 수도권으로 안 가겠다는 대구 지역 청년들
여론이 한 70%에 달합니다. 지금 현재 한 2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한 300만 원 정도를 중앙정부가 조금 더 지원해서 지자체에서 만들어주면 충분하게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 가지 않고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요즘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주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산업 현장에 있다 보니까 후배들이 현장을 떠난 이유가 삭막한 공장 분위기, 그리고 열악한 공장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떠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공단을 융복하고 공단으로 전환하면 저는 충분하게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권태경 위원장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한 번씩 더 고맙습니다. 통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백 교수님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선배님. 제가 그 독일에 벤츠하고 폭스바겐 공장을 가봤거든요. 네. 공장이 아니에요. 문화시설이고 관광지예요. 난리예요. 뭐 커피숍도 있고 뭐 놀기도 좋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산다 그러면은 뭐 삭막하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빨리 그런 개념이 바뀌어야지 우리도 독일이나 일본 따라잡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주락이라고 하는데 직장, 정주 요건, 그다음에 락인 겁니다. 아, 즐기는 것까지 같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도 순위공업단지라는 곳이 있는데 특정 커피점만 잘 돼요, 점심시간에. 그 커피점은 젊은이들만 가요. 네. 거기서 우리는 요인을 찾아볼 수 있고 또 공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젊은이들 유인에 대한 어떤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큰 공단이 필요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가 되니까 공단 숫자가 줄어드니까 빈 공장들은 뭘로 하는지 아세요? 카페 만들었어. 카페 그다음에 거기에 문화공간. 저것도 있어. 제가 갔던 독일에는 뭐 되냐면 그 나이트 클럽도 들어가 있어 공장에. 공단 안에 나이트 클럽이 있어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노동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산업단지 윤복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태근 예비후보가 좋은 네네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우리 이성균 배우 관련해서 네. 후속 조치가 좀 진행되는 게 있는가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이성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인권연대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성균 배우의 자살이 사회적 타살, 또 인권에 대한 문제, 거기에 이제 지난주에 방송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잖아요. 그 검경, 또 네. 언론에 대한 보수 언론에 대한 태도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성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정권이 또 보수 언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또 국민들과 함께 싸울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성균 배우의 이제 자살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까지 뭔가 좀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말씀하신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들이 개인들이 막 가스라이팅 되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이제 검찰 독재 정권 그리고 보수 언론 이 합작품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예전에 서현역부터 시작해서 칼빈 사건 있잖아요. 신림역까지 이게 일련의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연관이 없는 분리된 독립된 사건들이 아니라 이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테러, 유시민 장관이 암살이라고 표현했던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당의 비서실 국장, 네. 뭐 성함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그분이 겪었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좀. 네, 그 당 대표실에 부국장으로 계셨던 분인데요.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또 부산 출신이라서 제가 이 SNS에 올린 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이 넘는 단식을 할 때도 이렇게 쓰러지시는 모습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갖은 모욕과 탄압에도 붙일 줄 모르는 꼿꼿했던 대표님의 다리가 맥없이 풀렸다. 현장의 그 모습들을 좀 글로 푼 겁니다. 영상으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끔찍한 영상을. 진공 상태에 놓인 듯한 비현실적 이질감은 이내 떨림과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이재명의 싸움은 여기서 멈춰야 하는가. 금세 벌개진 와이셔츠와 검붉은 피로 흥건해진 바닥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말을 실감했다. 손상된 목 부위에 지하수샘 솟듯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다. 차가워지는 손부터 덥석 잡았다.
하얗게 변해가는 손에 혈기라도 돌게 하고 싶었다. 다시 보니 손이 피범벅이다. 식염수와 거즈로 닦기 시작했다. 악수할 때는 몰랐다. 어려운 길을 나선다고 손 꼭 잡아줄 땐 몰랐다. 하지만 손을 잡아보니 굵은 손가락 거친 마디 천상 소년공의 손이었다. 억강무약 대동세상을 외친 제 기득권과 맞선 제값을 모지게도 치르는구나. 무능과 태행의 시대, 검사 맞는 시대를 가리려 조작된 가짜 만연을 양상하는 진동을 막아야 된다. 이 기득권과 함께 싸우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기득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현장에 있던 전 당직자가 당직자가 올린 이야기를 거리네. 했습니다. 네, 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올린 네. 거고요. 좀 그런 짠한 마음이 있네요. 자,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적 문제인데요. 네. 그 범죄자 네. 예, 당적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실제 국민의힘 당적을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뭐 한 4년 정도 4년 정도 가졌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민당 당적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부터. 그리고 변명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당사자가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민주당이 가는 거에 대한 반대 의견 8쪽짜리 변명문이거든요. 정확하게 변명문이라고 경찰에서 발표를 했는데 또 현 정부 경제, 외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묻고 싶은 게 자, 지금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 내의 갈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저 사람은 원래 국민의힘 쪽 당원을 오래 한 사람이다라고 네.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라는 거예요. 네. 네. 이 당내 분쟁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국힘과 보수 언론에서 우리 당이 이제 뭐 친명 반명 뭐 이런 프레임에서 그쪽들이 계속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민주당에 민주당에 가입한 시기도 그렇고 그렇죠. 뭐 이제 언론에서 뭐 동서파학에서 뭐 이렇게 했다는데 태극기 부대에 참석하셨죠. 태극기 부대 참석하는 사람이다. 예, 예. 예, 그렇게 나와 있나요? 네. 친척분들이 또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당내 갈등이다 이건 전혀 의미가 없다. 이건 또 보수 언론이 지금 현 정권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부산 의사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수술 받지 않고 서울로 간 것은 문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당연히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는 게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기 이용 문제 첫 네.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대가 아니라 서울대로 옮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헬기에 대한 최종 운영 권한은 이제 행안부에 있잖아요. 행안부에 있습니다. 예. 예. 각 지자체에 이제 있는데 그럼 지자체는 그리고 행안부니까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네, 그 네. 부산대도요. 국립병원 있잖아요. 국립대고. 네. 정부 소속입니다. 네. 예. 의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병원 의료기관을 옮길 때 환자의 가족이 요청한다고 그래도 의사 병원의 최종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병원의 최종 최종 결정 부산대 권한이. 병원, 서울대 네. 병원의 최종 네. 결정 권한이 그럼 있다.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네. 병원의 의전에 대한 이야기가 넘어간 거고요. 네. 공식 문서로 이건 국가기관입니다. 일반 사립병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이 의전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됐고 그래서 소방 헬기가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게 무슨 이 전날에도요. 경남 지역에서 서울로 일반인이 헬기를 타고 이송이 됐습니다. 네, 똑같이 네. 이 가족 네, 네. 의전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관 간의 움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자료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 요청하십시오. 예, 국민의힘에서 이게 어떤 편법이 있었는지 좀 명확히 밝혀질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이렇네요. 그게 뭐 민주당이 헬기 운영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이 병원 이전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렇죠. 결정은 병원들 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가족은 의견을 내지만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결정 권한은 병원에 있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기 부산시 의사회에서 성명 낸 거는 참 그래요. 저는 매우 정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람의 목숨에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그 뭐 지역 의료기관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
부산대 병원에서요 응급조치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또 서울대와의 협의 과정 끝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결정을 한 거고요. 양 기관에서 예. 그래서 헬기가 투입된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산 엑스포 실패했잖아요. 부산 네. 민심 안 좋잖아요. 국힘 네. 지지도 안 좋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정치적으로 한번 지역 부산을 무시했다. 지역민을 무시했다. 부산 의료기관을 무시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를 또 정쟁의 도구로 삽니까? 이게 습니까? 우리가 100만 번, 1000만 번 양보해서 조금 뭐 무시당하는 기분이 생겼다고 칩시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느낌보다. 여기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의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다.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상 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되는데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병원에 결론이 났으면 헬기로 서울로 이송할 수도 있지. 그걸 왜 진영 논리로 보는 거, 특기 시비로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 네, 네. 부산 의료를 멸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홍카콜라 갈게. 야, 가당 찬다, 가당. 홍카콜라 왜 이리 갑자기 시원해졌습니까? 또 이 말씀까지 하세요. 서울 수서역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오늘도 삼성병원에 가기 위해 SRT 타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셔틀버스 타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그건 왜 비판하지 않냐? 야, 그 결국은 이제 지역 의료의 한계를 뭐 단체장이 그렇죠. 직접 지적을 해버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의대생 늘린다, 뭐 의대 정원 확대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제 군대 가면은 의무 복무 기간을 뭐 몇 년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여기가 사실 뭐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면 예, 그런 게 핵심이고, 그 이제 이 당 대표에 대한 그건 우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 네. 상태를 보고 부산대 병원과 훌륭한 양 두 국가 국립병원에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 응급 조치를 부산에서 잘했고 또 그 이후의 상황은 서울대병원에서 하기로. 전혀 이건 뭐 특혜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산대병원 무시하냐라고 어떤 분이 댓글 다셨는데 홍준표 시장님의 발언입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아니면 나가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수술 경과는 좋은 편이죠? 네, 그 병원 가보셨어요? 제가 첫날 예. 그 소식을 듣고 선거 운동을 다 중단하고 그냥 서울대병원 그냥 혼자 갔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 저기 우리 정의찬 특보 만났다면서요? 네, 그 해남안도 진도 출마 준비하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저랑 막역한 이제 선후배지간인데 보통 이제 서울 올 때 저한테 연락을 뭐 하거든요. 네, 네. 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본인도 이 공천 네, 검증에서 문제로. 아웃돼가지고 네. 마음이 굉장히 심란할 텐데. 네, 지금 뭐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혼자 그렇게 병원 정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네. 혼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사건에 대해서 유시민 장관이 굉장히 일침을 가했어요.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암살 미수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시민 장관이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장교 출신이거든요. 아, 장교 출신이에요? 네, 육군 중위로 전역을 느낌은 했는데. 방위 느낌인데. 네, ROTC 37기인데 네. 저희 장교들은 어느 뭐 특전사, 특공, 뭐 전방 어디를 갈지 몰라서 기본적으로 저는 공수훈련까지 받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군생활도 조금 더 오래 하잖아요. 네. 예전 경험이나 훈련받은 생각을 좀 해보면 이거는 살해하려고 했던 목적이 명확합니다. 네, 이건 네. 살해 행위입니다. 네. 예, 그 사실은 이게 지금 천우신조고 하늘이 지금 대표님을 살렸다고 하는데 네.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이제 경동맥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그 영상 저도 좀 끔찍해서 잘 못 보는데 네. 영상을 보면요, 그건 이제 이제 군대 제 경력으로 지식으로서, 얘기를 네, 하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대검술, 총검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네. 뭐 이제 합법적인 이제 살인을 할 수 있는 게 또 군대라는 조직인데 전시에 저희가 급소라는 게 있어요. 네, 급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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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재명 대표님의 이 부위가 저희가 훈련 받을 때 받았던 그 급소예요. 아. 그 맹장도 여기 왼쪽 오른쪽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쇼를 그렇죠. 할 때. 예를 들자면은 보통 이제 왼쪽 그 여기는 찔려도 내장이 전혀 없어서 네, 네.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배우거든요. 네. 그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그게 그 행위를 보면은
지점을 보고 직진으로 넣거든요. 네네. 이거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특수 훈련 교육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분이 그냥 군대도 어디 나왔는지도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옛날 영화인데 영화 트로이 기억 아세요? 네. 트로이에 브래드 피트가 네.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아킬레우스로 나오는데 점프를 해가지고 상대방 목 뒤에 그렇죠. 예, 당금을 팍 네. 찍거든요. 그 느낌이 났어요. 네. 와, 저 사람 전문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소를 명확히 노리고 흉기를 찌르는 매우 훈련된 네. 행동을 한 음. 범인이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배우설 뭐 등등등이 있는데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돌발적인 행동이나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분이 그럼 뭐 연습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시뮬레이션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영상 같은 거를 봤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학습을 배웠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렇죠. 가정이 있는 거네요, 예. 그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제 군 경력으로 봤을 때는 네, 예. 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행동도 아니고 그 흉기 자체도 일반인들이 쉽게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럼 뭐 실제로 지금 그 경찰에서 흘렸는 뭐 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살인할 때 보통 보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유튜브에서 배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자살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사전에 모의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핸드폰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이 접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와 어떤 뭐 이야기를 했는가 또는 어떤 곳에서 배웠는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 수사 방식이 디지털 포렌식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분 핸드폰 네네. 디지털 포렌식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선돼야 예, 되잖아요. 네. 그 공인 중개사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압수수색 정당을 압수수색해서 당원 명부를 확보할 게 아니고요. 지금 네네. 이분이 지금 어느 당이랑 상관이 없어요. 지금 네네, 사람이 죽었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죽었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살인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동기가 뭔지 배우는 무엇인지 살인 동기의 과정, 계획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첫 번째는 일단 공범이라든가 공모자가 있는데 이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 좀 수사라는 게 또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증거인멸이 돼버립니다. 예, 시간이 끌어지면 이 사람 당원이 어느 당 소속이냐를 왜 그걸 중요하게 해서 먼저 생각을 하냐고요. 그럼 뭐 대한민국에 살인 사건 나면 그 사람의 당적하고 정치적 성향부터 조사하나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같아요. 유시민 장관이 이걸 이제 암살에 비유한 건요. 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검찰권을 이용해서 야당을 테러하는 상황 아니에요. 사법 테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찰들이라든가 검찰의 수사라는 걸 또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 김구 선생 암살, 요원영 선생 암살처럼 개인적인 테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저런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적인 억압 기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작동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장관은. 그리고 이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현재에서의 사회적 위치,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넘버 2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곧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테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암살에 버금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우리 백종원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행위자의 이 킬러 같은 전문적인 이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 놀랐기 때문에 암살 같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도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그 암살 영화 포스터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좀 틀어주실까요? 예. 암살 영화인데요. 네, 저는 네, 좀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독립투사들이 일제 우리 그 침략자들 이토 히로부미를 등등 비롯해서 네, 암살을 하잖아요. 네네. 예. 우리나라 침략한 사람들을 암살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은 네. 친일 정권이 친일 매국 정권이 그럼 이제 충분히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친일 매국 정권이 또 친일 보수 언론과 함께 협작하여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잖아요. 여야 제일 야당 대표의 암살 시도가 벌어진 겁니다. 독립군이 일본 놈들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 매국 정권이 이 암살 이런 분위기를 지금 유시민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예,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독립투사가 일본 놈을 죽인 게 아니라
이 정권이 일본 매국 정권이 친일 정권이 보수 언론 이런 사회 환경이 민주주의자 이재명을 암살 시도를 한 겁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역사 공부를 조금 하는 편인데요. 히틀러가 들었을 때, 그다음에 일본에서 군국주의 이 군대가 이제 이 대본영이라고 하죠. 대본영이 정권을 장악할 때 보면은 구조적인 테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치와 일본 군국자애들이 조직적으로 테러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개별적인 테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조 지도자들, 일본에서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총리조차도 암살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극우들이 정권을 잡고 나치와 일본의 극우 정권이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갑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보호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천우신조로 목숨의 위기를 넘긴 것이 우리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큰 하나의 마지막 보루를 저희가 지킨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 이제 암살 배우에 대해서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방송 내용의 흐름을 보면, 자, 디지털 포렌식 CCTV 동선 이제 수사 제발 철저히 하시고요. 암살 배우는 이 현 정권입니다. 사회적 암살 배우. 저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뭐 저기 단정할 수는 없고, 네. 그렇게 단정 이제 분위기다라고 네, 이렇게 사회적 좀 분위기. 예, 사회적 이 정권이 만들어낸. 이 정권이 만든 사회적 분위기다. 네. 왜냐면요, 2년 동안 계속해서 야당 대표를 수사를 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했잖아요. 악마시켰죠. 사회적으로 악마화 시켰잖아요. 네, 거기에 이 살인 이 미수자 하는 사람이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의료적인 부분들에서 지금 옆에 이제 간호하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하고 이제 연락이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는 이제 미음. 네, 미움 드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병원에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석 신당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네. 이준석 신당에 뭐 많이 들어갔어요. 네. 한편으로 걱정도 되네. 개혁신당이라고 지금 명칭을 하고 있고요. 한 2만 명 정도 이제 이준석 신당 허나 창당준비위원장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 2만 명 정도 지금 되는 것 같다. 개혁신당의 뭐 당원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그리고 더 좀 웃긴 건 현역 의원 10명이 여야 네. 구분하지 않고 현역 의원 10명 정도가 지금 입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리고 과거 민주당을 했던 전직 의원들이 많이 이미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한강원, 문병호, 안영근 네. 이런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 옛날에 전부 다 인천 지역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색깔이 불분명한 회색 지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준석 당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하나 좀 주목할 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호남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원장도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거 상황 한번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7일날 5.18 민주묘지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전남, 특히 이제 호남에서 전혀 여론에 대한 지지가 없다. 네네. 전혀 뭐 관심을 못 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함께 하셨잖아요. 민주당으로 도지사, 국회의원, 국무총리까지 하셨잖아요. 민주당 당대표가 암살 시도까지 당한 상황에서 오늘 5일인데 7일날 5.18 민주묘지 참배를 하고 창당 선언을 한다는데 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당대표님 이제 암살 미수 사건 이후로 이낙연 대표가 이제 통합을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는 걸로 아니면 아름다운 퇴진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또 드라이브를 건다는 게 웃기는 것보다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고요. 또 이현옥 원칙과 상식. 네. 본인이 이제 이준석, 이낙연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참 맛이 가고 있습니다. 참 한심 답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그 정치 직속 선배인 박지원 원장까지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정치라는 게 마약인 것 같아요. 안 되면 좀 쉬셔도 되는데 그걸 꼭 억지로 역사적 흐름을
뒤집어서라도 저렇게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이제 박지원 전 원장님 말씀, 이재명 피습에도 창당 준비, 호남에서 엄청 비판을 받고 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전 총리를 불러서 절대 안 된다고 설득해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낙연 총리의 탈당을 말리고 있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잠깐 또 이준석 신당 뭐 파기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오전에 발표된 게 있는데요. 네네. 이준석 신당이 10% 정도, 이낙연 신당이 6%, 진보당 4%, 그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37%네요. 네. 근데 제가 예측드리지만 이낙연 대표는 나가서 그냥 이준석을 위한 불쏘시개가 돼요. 네. 이준석은 핵심 지지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 30대 남성층에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핵심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 망합니다. 그 원칙과 상식의 이원호 의원 같은 경우도 빅텐트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이준석 더하기 이낙연. 다 이준석한테 못 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백 박사님도.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우리 민주당 색깔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대표님의 쾌유를 빌리는 마음에 제가 오늘 이렇게 민주당 색깔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천우신조입니다.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쾌유를 빌고요. 더 응원해 주시고요. 더 이상 분열하지 맙시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다음 총선, 다음 대선까지 저희가 꼭 승리하는, 이게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참. 네. 87년 이후 민주화된 이후에 이렇게 고난을 겪는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가 최초인 것 같아요. 네. 고난이 있어야지 희망이 크고 세상을 향해서 펼칠 수 있는 포부의 꿈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이북도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